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해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명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의심을 받는 여론조사 업체의 관계자와 지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첫 소식 박솔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사람은 모두 3명. 먼저 미래한국연구소 김모 소장. 또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와 돈 거래를 한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2명의 집과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선 겁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줬고 비용 3억 7천만 원의 일부를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한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무상 여론조사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라는 겁니다. 명태균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줄라 한 데서 내역서를 이제 보냈는데 돈을 받아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결과 일단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셨습니다. 강 씨와 김 소장은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여러 차례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각 1억 4천여만 원, 8천여만 원, 모두 2억 2천여만 원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으로 빌리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미래한국연구소 실질적 운영자인 명태균 씨에게 공천을 바라고 돈을 건넸다는 게 이들 주장입니다. 하지만 돈을 준 2사람은 공천 대가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자였던 배모 씨는 명 씨에게 공천을 바라고 돈을 건넸냐는 MBC 질의에 명 씨가 그런 재주가 되냐, 내가 바보냐고 답했습니다. 광역의회 예비 후보자였던 이모 씨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준 뒤 전액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2사람 모두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비용으로 돈을 건넨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돈을 빌린 건 자신과 상관없는 미래한국연구소라며 금전거래도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명태균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가 창원시 국가첨단산업단지 논의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명 씨가 산업단지 관련 문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데다 명 씨 스스로도 자신이 창원 산단을 기초 수준에서 기획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주변에다가는 관련 땅을 사라고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실제로 명 씨 측근이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에 있는 땅과 건물을 발표 전에 사들였고 최근까지 이곳에 미래한국연구소에 짐이 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75제곱미터짜리 컨테이너 건물, 부동산 사무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까지 이곳에 미래한국연구소 짐이 있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김 소장은 명태균 씨가 이곳으로 짐을 옮기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이 최근 이곳도 압수수색했는데 또 짐을 뺀 상태였습니다. 이 건물과 토지 소유자는 60대 강모 씨, 명태균 씨와 가깝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강 씨는 작년 1월 24일 이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2달 뒤 바로 옆 화양리가 창원시 국가첨단산업단지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주변에 국가산단 땅을 사라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땅을 산 강 씨도 그중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아마 땅을 사라 권유까지만 저한테도 땅을 좀 사라 하셨는데 또 명 씨가 국가산단 사업 추진 과정에 개입했다는 게 강혜경 씨 주장입니다. 이 사업을 주도한 전직 창원시청 공무원도 김영선 전 의원, 명 씨와 늘 회의를 같이 했고 회의가 명 씨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명 씨는 의원실 총괄본부장으로 불렸지만 정식 직책은 아니었습니다. 민간인 명 씨에게 국가산단 예정 부지와 방향 등이 담긴 민감한 자료들이 공유됐을 수 있는 겁니다. 창원시 관계자들은 명 씨를 의원실 본부장으로 알았을 뿐 명 씨에게 사업 내용을 보고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원시와 국토부는 특정인이 산단 선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명태균 씨는 창원 산단을 기획한 건 맞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부적절하게 개입한 적은 없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강 씨도 명 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땅을 샀냐는 MBC 질의에 그런 말 들은 적 없고 근처에 IC를 개통한다는 소식을 듣고 샀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국가산단 사업 논의에 참여한 김영선 전 의원실 전직 보좌진을 어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런 얘기가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민심 이반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선 정작 가짜뉴스라며 입장이 변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나세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갤럽이 공개한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0%로 일주일 전보다 2%포인트 떨어지면서 9월 둘째 주에 이어 다시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4곳이 공동조사하는 MBS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국정 지지율은 2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던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지율 하락의 최대 이유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선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 여사와 히림 종합건축사무소 사이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 코바나 컨텐츠의 후원업체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김 여사가 아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 선이 아슬아슬한 지지율에 몸을 낮추면서도 계속된 의혹 제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으로 대응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재차 대통령실과 여당 내 친윤계를 겨냥해 김 여사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전화와推신을 방해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익을 보려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당들은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됐고 대통령 부부는 마치 국민과 기싸움하듯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선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지지율로 국정의 몸통은 마비 상태인데 용산이란 머리만 살아있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23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는데요. 들여다보면 대통령실 주장에도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에 의뢰한 내용을 토대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에 의뢰한 건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팀이지만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7개월 뒤인 2022년 12월 말 윤석열 정부 수사팀이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의견서에 2010년 10월 8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도한 사실과 함께 김 여사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도 수익과 관련해 산정 불가라거나 시세 조종과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주장도 사실관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 판결 취지는 기소된 피고인들의 부당이득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김 여사의 수익은 애초에 재판부가 판단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다음 주면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돌아옵니다. 참사 희생자 159명 중 26명은 외국인이었고 그중엔 24살 생일을 앞두고 있던 호주 여성 그레이스 씨도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로부터 유감이나 사과의 말 한마디도 전화 한 통도 받지 못했다는 유족들이 2주기를 맞아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그레이스가 나고 자란 시드니의 작은 마을 벨필드입니다. 집에는 그녀를 먼저 보낸 어머니와 두 동생이 남았습니다. 영화 제작자를 꿈꾸는 당찬 20대였고
밝은 성격에 늘 주변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정한 딸이자 롤모델인 언니였습니다. I would say she was just my comfort space. She was my big sister, and all the advice she's given me, I still carry with me throughout life. 가족들은 아직도 그녀가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것만 같습니다. We changed the furniture because it was too hard. The memories are too. You walk in here, it's too hard. 친구를 만나러 한국을 찾은 그레이스는 24살 생일을 불과 며칠 앞둔 10월 29일 이태원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즉석 사진이 마지막 얼굴이 됐고 경복궁 입장권은 유품이 됐습니다. She's looking forward to experiencing going out. So that's pretty much the last conversation I had with Grace. I know it ended very badly, but she had a beautiful time in Korea. 한국 정부의 대응은 장례비와 항공료 지원이 전부였습니다. Yes, there's no support. There's no contact. There's nothing. There's not even sorry. Nothing. Not even a phone call. 가족들은 직접 한국을 찾기로 했습니다. But it will be difficult, we know. But I think we need to do it. Yeah. I think it's good for the soul. Yeah.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2년 만에 이태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딸이 숨진 골목 안을 구석구석 걸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골목에서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유족들은 왜 사고를 막지 못했는지 궁금한 게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I have more questions now. Very difficult. I knew it would be. Healing, visiting this year. I think it's opened some more wounds. 어머니는 내일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제에서 그레이스에게 쓴 추모 편지를 읽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북한군 부대가 처음으로 전선에 도착했다고 밝히면서 북한군이 받을 보급품까지 일부 공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군의 참전을 사실상 인정하며 다른 나라는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때가 되면 러시아도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봉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50m의 화장지와 300g의 비누, 전장에 도착한 북한군이 받게 될 보급품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은 현지 시간 23일 북한군의 첫 부대가 서부 쿠르스크에 도착한 것이 목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병사와 똑같이 휴지 등 위생용품도 받게 된다고 야유의 의미로 소개하면서 러시아가 북한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에 배치 중인 첫 부대 규모에 대해선 네덜란드 국방부가 최소 1,5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처음으로 북한군 참전을 사실상 인정해 북한군 위성 사진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Снимки, они вещь серьезная. Если есть снимки, значит, они что-то отражают. 푸틴은 또 북러 조약에 따라 러시아도 필요한 때가 되면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할지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한국의 발표에 대한 경고로도 읽힙니다. 북한의 참전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국, 북한, 이란이 뭉친 4개국 반서방 연합이 급부상한 증거라며 분쟁이 다국적 규모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봉기입니다. 어젯밤 서울 성수동에서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연예인 초청 행사를 열었는데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좁은 이면도로에 인파가 뒤엉키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사장 바깥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연신 터지고 난간 위까지 올라가 사진을 찍습니다.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연 행사에 카리나, 변우석 등 유명 연예인들이 참석한다는 게 알려지자 몰려든 인파입니다. 사다리까지 갖고 와갖고 막 그러고 있던데.
일단은 저기 건물 둘러싸면서 다 있었고요. 여기 길 건너편에도 저 앞에 있는 건물 둘러싸면서 다 서 있었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저녁 6시 40분쯤 사고가 걱정된다는 112 신고들이 접수됐고 밤 10시쯤에는 700여 명이 밀집했습니다. 비좁은 이면도로에 차와 인파가 뒤섞이면서 주최 측이 준비한 사설 경비업체의 관리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인파가 몰린 골목입니다. 차도와 인도와의 구분이 없는 데다 이렇게 버스 정류장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결국 시내버스와 승용차 간 접촉 사고까지 났습니다. 우회전하는 데까지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 뒷바퀴에 사람 발이 이렇게 올라타거든요. 그거를 신경을 쓰느라고 좌측에서 오는 차량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제 앞차가 접촉사고까지. 결국 현장을 지켜보던 성동구청과 경찰이 행사 측에 스스로 조기 종료할 것을 요청했고 프라다 측은 밤 1시까지 예정됐던 행사를 10시 45분쯤 끝냈습니다. 인파 밀집이 우려되는 콘서트 등 공연은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는 공연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에 개최 신고만 됐을 뿐 지자체 신고나 안전관리 대책을 제출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공연이든 행사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지자체에 알려서 소방이나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관리 등에 물은 MBC 지리의 프라다 측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행사를 조기 종료했다며 인파 밀집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오늘 새벽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6시간이 넘어 꺼졌는데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여서 현대차 울산 공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공장 지붕 위로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공장 바로 옆 6차로 도로도 시꺼먼 연기로 뒤덮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울산 남구 용영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도 몰라요. 지금이라서 왜 발생했는지 저희도 못 들어가 봤어요. 불길이 거세지자 소방 헬기까지 투입됐고 한때 화재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 지붕의 붕괴 우려로 소방관들의 내부 진입보다 소방 헬기 투입 등 외부에서의 진화 작업을 집중적으로 벌였습니다. 불이 났을 때는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새벽 시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공장 내부 용접 조립 라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장에는 화재에 취약한 조립식 패널이 여럿 설치돼 있어 불이 빠르게 번졌고 내부 구조도 복잡해 불을 끄는데 6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 내부 안쪽에 보면 상당히 구조물이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덕트를 타고 화재가 안쪽으로 이제 번지다 보니까. 불이 난 공장은 현대차 울산 공장에 차량 뒤틀림이나 구부러짐을 방지하는 세시 부품을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였습니다. 당장 제네시스와 투싼, 넥소 등을 생산하는 울산 5공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부품이 공급되지 않아 공장 직원들의 주말 특근이 취소됐습니다. 5공장 말고도 다른 공장에도 여파가 미쳐 현대차는 대체 부품을 비롯한 생산 차질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금을 받으려면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는데 오늘부터는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산화에 참여하는 병원이 아직 많지 않아 한동안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발등이 불편해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30대 직장인 최윤희 씨. 휴대전화에 실손 24앱에 접속한 뒤 가입된 보험사로 진료 내역을 전송합니다. 보험금이 청구되기까지 채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발급받은 서류를 사진을 찍어서 또 그거를 첨부해야 되는 점이 조금 번거로웠는데 지금은 굳이 그런 단계 없이 클릭만으로 바로 되니까 간편한 것 같아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으로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으려 병원에서 진단서나 영수증을 받아 개별 보험사로 보내는 수고를 덜게 됐습니다.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그간 포기되었던 소액 보험금을 보험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당장은 소액 청구가 급증할 거란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험금 지급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급여 과잉 청구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이제 데이터 형태로 쌓이게 되면 어떤 비급여 부분들이 폭증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병원들의 낮은 참여율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30병상 이상 병원과 보건소 등 7,700여 곳이 전산화 대상이지만 이 중 참여를 확정한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이고 시행 첫날 참여한 곳은 210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문제가 됐을 때 병원이 그 책임을 지기가 부담스럽다. 정부는 병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내년 10월까지 병의원 7만 곳과 약국 2만 5천 곳으로 전산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배우 김수미 씨가 향년 75세로 별세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로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시골 할머니 일용엄니 역을 맡아 20년 넘게 시청자와 함께했고 일흔이 넘는 나이까지도 영화와 예능을 넘나들며 사랑받은 국민 배우였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농촌마을 양촌리 사람들의 삶을 그린 드라마 전원일기. 가난한 살림에 혼자 아들을 키워낸 일용엄니는 환갑잔치조차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그 시절 서민의 모습이었습니다. 노래 어디도 좀 들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31살의 나이에 하얀 가발을 쓰고 억척스러운 시골 할머니를 연기한 배우 김수미. 감초 역할로 시작했지만 나이를 잊게 하는 노인 연기로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불러 모았고 서민을 대변하는 일용엄니로 연기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일용아 득엄니 원 풀었다. 대상 먹었다. 능청스러운 연기와 괄괄한 입담, 친근한 욕쟁이 할머니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젠틀맨이다. 김수미요. 걔 정말 좋은 배우예요. 걔 정말 한국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태어났으면요.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는 배우가 됐을 거예요. 영화와 예능, 요리 실력을 내세운 음식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오늘 오전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사인은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는 고혈당 쇼크. 유족은 뮤지컬 출연료 문제로 고인이 최근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처음에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조문객들이 자신의 영정사진을 볼 때도 웃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배우 김수미. 그 뜻대로 장례식장에는 밝게 웃는 사진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노동자가 30대에 희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이 노동자가 노출되어 유해물질이 발암물질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암 발병 원인이 아니라고 속단할 수 없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장에서 15년가량 일하다 4년 전 37살에 희귀암 진단을 받은 남성. 콩팥 위 호르몬 분비기관인 부신에 악성 종양이 생겼습니다.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작업 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과 질병의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부신암 발병 원인 자체가 아직 의학적으로 불명확하고 유해물질과 연관성도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다는 겁니다. 저처럼 이런 병을 얻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고요. 서울행정법원은 산업재해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클린룸으로 불리는 특수 밀폐 공간에서 일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남성이 취급한 수십 종류의 물질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유해물질인 건 분명하고 위험 기준을 초과하진 않았더라도 환기가 제한된 클린룸에선 서로 결합하거나 상승작용을 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암에 걸린 반도체 노동자들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보면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을 때입니다.
백혈병처럼 반도체 노동자가 일하다 걸릴 위험이 높다고 연구로 증명된 사례들로 제한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발암물질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해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에 주목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지적하면서 산재보험제도가 그 희생을 보상할 수 있도록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넓게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비만 지금까지 1,000만 원가량 썼습니다. 소송을 내고 승소까지 2년 9개월 걸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강원 홍천의 은행나무 숲은 가을 단풍의 대표적인 명소인데요. 딱 10월 한 달만 문을 여는 곳이지만 올여름 길어진 폭염 탓에 여전히 초록잎이 많아서 올해는 며칠 더 개방한다고 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은행나무 2천여 그루가 열을 맞춰 우뚝 솟았습니다. 매년 10월 딱 한 달만 일반인에게 개방한다는 국내 가을 단풍의 대표 명소, 강원 홍천 은행나무 숲입니다. 그런데 10월 말인 이때쯤이면 샛노란 단풍이 들어서야 하는데 숲 전체가 파릇파릇합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 칠순 맞이해서 3대 같이 이제 놀러 왔는데 아직 단풍이 많이 안 들어서 많이 아쉬워요. 노란 단풍이 든 은행나무는 어쩌다 한 그루씩 보일 뿐. 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은행나무들을 보시면 단풍이 거의 들지 않아서 푸릇푸릇한 잎사귀들이 가득합니다. 그나마 단풍이 든 나무들도 지난 23일 불어닥친 세찬 가을비와 강풍에 노란 잎을 죄다 떨어뜨렸습니다. 올해 날씨가 좀 너무 따뜻한 탓인지 아직은 단풍이 화려하게 들지 않아서 약간은 실망하는. 올해 유독 늦어진 단풍은 초가을까지도 폭염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설악산의 경우 지난해엔 9월 30일에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 올해는 이보다 나흘 더 늦은 지난 4일 첫 단풍이 들었습니다. 올 여름에 워낙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제 강압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단풍 시기가 매년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10년간 단풍 시기는 단풍나무류가 0.391, 그리고 참나무류가 0.441, 그리고 은행나무가 0.451 정도 매년 늦어지는 경향을. 아픈 아내를 위해 남편이 사유지에 만들어 10월 한 달만 개방하는 이곳 홍천 은행나무 숲도 올해는 다음 달 3일까지는 문을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삼성이 기아를 꺾고 2연패 뒤 첫 승을 거뒀습니다. 홈런 4방으로만 모든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박재웅 기자입니다. 라이온즈 파크에서의 첫 한국 시리즈. 삼성이 3회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기아 선발 라우어를 상대로 이성규가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비거리 125m짜리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수비 집중력도 빛났습니다. 5회 초 투아웃 주자 1, 2루 위기에서 김원곤의 천금 같은 호수비가 나왔습니다. 멋진 슬라이딩 캐치로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리고 5회 말 김영웅의 솔로포로 한 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담장을 훌쩍 넘겼습니다. 기아가 6회 공격에서 최영우의 적시타로 한 점을 따라붙었지만 삼성은 7회 말 1차전 홈런의 주인공 김원곤이 다시 한번 솔로포를 터뜨리며 달아났고 침묵하던 박병호까지 연속 타자 홈런을 쏘아올리며 점수차를 더 벌렸습니다. 솔로 홈런은 맞아도 괜찮다는 기아 이범호 감독의 경기 전 인터뷰가 무색하게 삼성은 솔로 홈런만 4방을 폭발시키며 올해 정규리그 팀 홈런 1위의 위용을 과시하면서 스코어를 4대1로 벌렸습니다. 선발 레이스의 7이닝 1실점 호투 속에 기아의 추격을 4대2로 뿌리친 삼성은 2연패 뒤 첫 승을 신고하면서 침체됐던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내일도 대구에서 4차전을 치르는 기아와 삼성은 1차전에 나섰던 원태인과 내일을 나란히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지금 산에서의 단풍은 어느 정도 들었는지 국립공원공단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오늘 북한산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 능선을 따라서 울긋불긋한 단풍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토요일인 내일까지는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예년보다 온화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4도, 광주 25도로 평년 수준을 6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일요일인 모레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에 최고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30mm 안팎입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양이 많아지겠고요. 아침 사이 내륙지방은 짙은 안개가 끼겠고 제주와 전남 해안가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대구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5도, 부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부터는 전국의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제주와 동해안 지방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